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어렵고 딱딱했던 인문학 분야 판도를 뒤바꾼 책입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200만 부 누적 판매를 돌파한 책입니다. 오늘은 책의 여러 분야 중 역사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역사는 시간에서 출발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전진해 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한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런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루뿐만이 아니다. 일주일도 그렇고 계절도 그러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돌아온다. 정리하자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다.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이 원형적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어쨌거나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했다.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찬가지다. 어떤 사후 세계에서나 시간은 과거로의 후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반면 동양의 윤회 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중간 상태인 바두르를 지나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듯 삶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 두 가지.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5가지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각의 시대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가 그것이다. 현대에만 이름이 없는 것은 특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현대사회의 끝에서 돌아볼 때 결정될 것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변화한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예를 들어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생산물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부터 근대사회까지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권력의 이동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수단이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은 언제나 생산량보다 많다는 특성이다. 여기서의 공급은 시장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이고, 수요는 그러한 생산물을 사려는 욕구나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대와 현대의 모습은 자본주의 특성에 좌우된다. 제1차 세계대전. 공급 과잉이 전쟁을 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전하고 후에 미국도 참전하면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럼 만약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인가? 만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테러를 피할 수 있었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태자의 암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계대전의 본질적인 이유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전쟁을 원했는가?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전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공급 과잉의 문제는 식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해서 식민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으로 빼앗아 오면 된다. 다만 전쟁을 위한 명분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마침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이 명분이 된 것뿐이다.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도 독일은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공급 과잉이라는 자본주의 태생적 한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전쟁 이외에는 없었다. 어쨌거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형성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3국 협상을 결성하여 대립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협력한 이유는 단순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독일이 자신들이 식민지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일을 저지해야만 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 6월 2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전국들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전쟁 범죄국인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했다. 역사의 종합정리. 근대의 산업화는 자본주의를 낳았고 자본주의 특성이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이끌었다. 자본주의 특성은 공급 과잉이었다.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려야 했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우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세계는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는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했다. 세계대전의 표면적 원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이었고 근원적 원인은 식민지 경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공급 과잉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이 문제가 폭발한 것은 경제 대공황이었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이 노력이 있었다.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폐기했다. 독일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쟁을 준비했고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을 냉전 시대라고 한다. 냉전 시대는 경제적 침체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종식된다. 냉전 이후는 자본주의가 독주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타인과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담은 책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